실제로 겪었던 일본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한밤중에 검은 형상. 나는 나가사키 시내에 있는 대학에 다녔었다. 4학년 여름 때 동아리 회식에서 2차로 노래방을 갔다가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전차는 끊겼고 버스도 배차 시간이 너무 길고 택시도 잡히지 않아서 결국 걸어가기로 했다. 가는 길에 있는 평화공원은 심령 스팟으로 유명해서 이 밤중에 그 옆을 지나가고 싶지 않았지만 집에 가려면 그 길을 반드시 지나갔어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공원에 가까워질수록 구석 쪽에 인기척이 느껴졌다. 가까워지면서 본 그것은 사람의 형상 같은 검은 그림자였다. 형체를 식별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두 눈만은 생생했다. 나는 그것과 눈이 마주치고 말았다. 무서워서 눈을 피하고 걷는 속도를 높였다. 바로 등 뒤에서 뚜벅뚜벅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소름이 돋았다. 핸드폰을 꺼내들고 문자를 보내는 척, 인터넷 서핑을 하는 척, 딴청을 부리며 횡단보도를 건너려는데 하필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고 말았다. 밤중이었지만 근근히 자동차가 다녀서 무단 횡단을 할 수가 없었다. 걸음을 멈추고 서서 신호를 기다렸다. 그러자 뒤따라 오던 것이 내 옆에 나란히 서더니 고개를 숙여 내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불에 그을린 듯한 냄새가 나서 토할 것 같았지만 필사적으로 보이지 않는 척했다. 눈이 마주쳤기 때문에 내가 볼 수 있는지 확인하려 했던 것 같다. 저 앞에 택시가 오길래 잡아타려고 했는데 승차 거부를 당했다. 길을 건너서도 따라오는 데다 집까지 따라오면 어쩌나 싶었다. 그때 아까 날 지나쳐갔던 택시가 다가와서 내 앞에 섰다. 이상한 검은 물체보다는 이상한 기사 아저씨가 낫겠다 싶어서 망설임 없이 올라탔다. 내가 타자마자 택시는 출발했다. 학생, 보였던 거지? 백미러 너머로 눈이 마주친 기사가 나에게 말했다. 얼굴에 경련이 일었다. 미안하네. 아까는 학생 뒤를 따라오던 검은 것이 보여서 나도 모르게 승차 거부를 해버렸네. 기사님 눈에도 그 검은 존재는 보였던 것이다. 하지만 구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다시 유턴을 해서 와준 것이다고 했다. 저런 종류가 제일 끈질긴 타입이야. 안 보이는 척한 거 정말 잘했어. 기사님 말씀에 따르면 그 검은 존재의 정체는 원폭에 희생된 사람들이라고 한다. 1년 내내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 여름이 되면 특히 수가 늘어나며 평소와 같은 얌전한 모습과 다르게 아까처럼 사람을 따라다닌다고 했다. 나는 그날 그 검은 존재에게서 나던 냄새를 맡은 이후로 폐에 문제가 생겨서 대학을 중퇴하게 되었다.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폐에 검은 그림자가 있어서 암이니 폐렴이니 진단이 분분했지만 재촬영해보니 검은 그림자는 어느새인가 사라졌다. 지금은 상태가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천식 때문에 고생하거나 어지러워 쓰러질 때가 가끔씩 있다. 두 번째 이야기, 남자가 끊이질 않았던 누나. 우리 누나는 남자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남자친구가 끊이질 않았고 그것도 대기업 사원이나 외국인 사업가 같은 사람들하고만 사귀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아르바이트 하던 곳에 점장하고 사귄 적이 있다. 나도 그 카페에 가서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온 적이 있는데 그냥 평균적인 얼굴에 볼품없는 아저씨였다. 그 무렵 누나는 자율신경에 이상이 생겨서 우울증 같은 것도 오고 이상한 시기였다. 약에 절어서 항상 잠만 잤다. 내가 아침 저녁으로 물을 가져다 주곤 했는데 하루는 누나의 머그컵을 떨어뜨려서 깨뜨려 버렸다. 그 머그컵은 선물로 받은 거라 누나가 항상 아껴 쓰던 컵이어서 상당히 당황했다. 어떻게든 수습하려고 조각들을 줍다가 보니 파편들 사이로 거뭇한 실 같은 것이 보였다. 헤쳐서 잘 살펴보니 수많은 머리카락이었다. 나는 차를 타고 옆 동네에 어떤 다리 밑으로 가서 기둥에 대고 남은 파편도 다 깨부수고 왔다. 누나가 머그컵을 찾길래 깨져서 버렸다고 얼버무렸다. 원래대로라면 미친 듯이 화낼 누나가 별말 없이 그대로 자버렸다. 그 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 점장과는 헤어졌다. 우울증도 어느새 사라져서 원래대로의 누나로 돌아왔다.
다시 일도 시작해서 일유기업 훈남과 사귀기 시작했다. 올해 두 사람은 결혼해서 지금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나는 그때 누나가 이상해진 원인은 그 머그컵이라고 생각한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누나는 그 머그컵을 아르바이트하는 곳에서 받았다고 했는데 점장에게 받았는지 같이 일하는 동료에게 받았는지는 확실치 않다. 점장이 의외로 인기가 있어서 둘이 사귀는 걸 질투한 동료에게 받았을 수도 있고 점장이 또라이라 그런 걸 만들어줬을 수도 있다. 오랜만에 꼬매드 사건이 나와서 조심스레 말해본다. 세 번째 이야기, 화류계 여성의 미수가. 우리 부모님은 산부인과 의사시다. 두 분 다 자식에게 곰을 강요하는 타입은 아니셨지만 자연스럽게 나 또한 산부인과 의사가 되었다. 이 사건은 내가 연수를 끝내고 산부인과 인턴으로 일하고 있을 때였다. 당시에 난방이 부담이 돼서 집에 난방도 못 들 정도로 나는 돈이 없던 시기였다. 때문에 돈도 벌 수 있고 따뜻한 곳에 있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거의 매일같이 병원에서 숙직 아르바이트를 했다. 숙직 아르바이트라고는 하지만 담당 시간이 몇 명에게 나누어져 있어서 의사 한 명이 밤새 혼자 버티며 잠에 취해서 환자를 대하는 일은 없었다. 거의 새벽 2시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다. 응급 환자가 왔다는 소리에 접수대로 가보니 여러 사람들에게 부축을 받으며 어떤 여자가 서 있었다. 입고 있는 청바지가 옅은 붉은색으로 온통 축축한 것을 보니 양수가 터진 것 같았다. 그녀는 본인의 임신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물론 모자 수첩 같은 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저 어쩌지 하고 중얼거릴 뿐이었다. 겉모습과 복장으로 미루어 봤을 때 화류계에 종사하는 여성 같아 보였다. 그 여자를 부축하고 있는 친구들 역시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때마침 숙직 담당 선생님이 도착하여 발빠르게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아기는 아직 손바닥만한 3개월의 조미수가였다. 몇십 개의 튜브를 연결하여 의료진들의 필사적인 조치로 어떻게든 아기의 목숨은 부지가 되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아기에게 있어서는 괴롭고 기나긴 시간이 될 터였다. 아무쪼록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산모가 있는 병실로 갔다. 내가 병실로 발을 들이자마자 여자는 벌떡 일어나 물었다. 죽었나요? 라고 묻자 아기는 살아있다고 대답했다. 여자는 머리를 감싸 안았다. 간절히 바라고 원해서 태어나는 아기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아기도 있을 수 있다. 산부인과 의사를 하시는 부모님들에게도 연수 시절에도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이야기였기 때문에 개개인마다 사정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은 충분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여자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3개월 만에 태어났으면 장애하잖아요. 죽이자고요. 그러나 살아있는 생명을 죽일 수는 없기 때문에 나는 최선을 다해 아기를 살리는 일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여자에게 충분히 설명했다. 아기는 말 그대로 필사적으로 살아있는 상태였다. 호흡이 곤란해져서 고비를 넘기는 일이 1시간에도 몇 번씩이나 있었다. 나중에 들었던 이야기지만 아기가 고비에 접어들어 위독해질 때마다 여자가 실실 웃으며 제발 죽어줘 라며 아기 옆에서 말을 걸었다고 한다. 위중한 상태였지만 아기는 천만다행으로 반년 후 퇴원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다. 물론 조미수가로 태어난 탓에 지적장애와 중도의 호흡장애가 있었다. 가까운 시일 내에 호흡기 관련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다. 최근 그 여자가 또 병원에 찾아왔다는 소식을 동료에게서 전해 들었다. 그 사건이 있고 난 후로 10년이 지나 나도 어머니가 되어 육아휴직 중이었다. 그 여자는 나를 찾았다고 한다. 휴직 중이라고 동료가 이야기하자 그녀는 장성한 자식을 나에게 꼭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기뻐하는 나를 보며 동료는 미안하다는 듯이 말했다. 그 선생님한테 전해주세요. 젤도 이딴 쓰레기 같은 인간을 이 세상으로 내보냈다고 라고 하더라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